네, 오늘은 한국 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두 번째 중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학의 첫 번째 작품인 공무도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고대 가요입니다. 그래서 원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써줄게요. 이렇게 원시 집단 가요에서 이제 개인적 서정 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작품인데 이별과 죽음에 대한 당대인들의 정서와 세계관도 알 수 있고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와 맞닿아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특별히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가요가 총 3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 또는 공후인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배경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학습 문제에 딸려 있는 구지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 이 3작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과도기적 작품 중간에 해당하는 원시집단 가요와 개인적 서정 가요의 중간에 있는 딱 작품이기 때문에 공무도화가 대표 제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무도화가를 본문이니까 다뤄보고요. 구지가도 다뤄본 다음에 작품이 짧으니까 황조가까지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도화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은 사람은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경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도화가 먼저 한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한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문이 나온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곳을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먼저 여기 한문을 여러분들이 잘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이렇게 읽습니다. 글씨가 파란 게 더 잘 보이겠죠? 자, 다시 읽으면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전혀 뭔지 알 수 없죠. 이게 우리말로 전해지는 노래인 거는 확실한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원사구, 그쵸? 4개의 글자와 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역시로만 남아있습니다. 뒤에 설명할 구지가와 황조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말은 있었지만 우리 한글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임은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으니 임은 어찌할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하자면, 공은 그대란 뜻이에요. 무는 말다라는 이제 not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not. 그쵸? 도하, 그러면 물을 건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 역시 그대란 뜻이죠. 당신. 경, 마침내라는 뜻이죠. 마침내. 도하, 강을 건넜다. 공은 마침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죠. 타하이사, 타는 휩쓸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물하자죠. 그 다음에 이사, 이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입니다. so라는 뜻이죠. so, 영어로 so, so. 사는 죽었다라는 뜻이죠. 강에 휩쓸려서, 그래서 죽었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마땅히 이제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또는 이제. 내 어찌 공 역시 그대라는 뜻이죠. 하도 역시 어찌라는 뜻인데 어떻게 할까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이제 공은 어떻게 할까, 임은 어찌 할까,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문이라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가를 보려면 먼저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배경 해설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공무인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인은 조선 진졸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다. 조선은 고조선입니다. 옛날 지금 이제 15세기, 16세기에 있던 16세기, 17세기에 있던 그 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이 세운 조선을 얘기합니다. 고조선. 진졸은 이 진은 나루 진자죠. 나루, 뱃나루 이렇게 걷고 쪽에 있는 졸. 뭔가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공노비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에서 있으면서 그 배에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던 국가의 노비, 그러니까 예속되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는 아까 봤지만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서 가는데 어느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자, 원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수광부입니다. 백수광부. 흰 백자에 머리 숫자, 미친 광자에 산의 부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머리를 풀고 병을 들고 물에 건너는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람의 아내가 쫓아가면서 소리쳐 말렸지만 이르지 못하여 거기에 말리지 못해서 미친 사람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공우를 끌어당기면서 타면서 공무도화가를 지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배경사를 보면은 최초로 이 노래를 지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그 아내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광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과 노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옥은 슬퍼하면서 곧 공으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 아내 여용에게 또 전해서 이를 일컬어 공우인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공우인이라고 지은 사람은 여용이죠. 이 공무도화가 실려 있는 곳은 어디냐? 선생님도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중국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로 실려 있던 곳은 중국 후한 채용이라는 사람이 지은 금조라는 곳에 처음 전해지고요. 쭉쭉쭉 전해져서 송나라 때 악부시집이라는 게 실려 있다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18세기에 한치윤의 해동역사,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런 데 등등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도화가 처음에는 중국의 작품이냐 또는 우리나라 작품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나라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사람, 조선의 조선 진졸이니까 조선에서 지어진 거죠. 조선 사람이 지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품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작품을 분석하고 왜 이 작품이 위에 나와있듯이 원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의 중간 작품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소재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심 소재는 뭐냐? 물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물이니까 이 물이 중심 소재예요. 그래서 물의 의미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행에서 임이 이제 누구냐면 백수광부의 아내인 백수광부입니다. 남편이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강을 잘못 건너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물의 의미, 이 물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일단 좀 써볼까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연에는 자, 그런데 그의 강을 건너버렸죠. 그래서 말리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의 의미는 임과 화자의 이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별이죠? 세 번째 행위,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과의 이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밑에다 좀 할까요? 자, 첫 번째 강, 아이고 이거 너무 두껍네요. 첫 번째 강은 남편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화자와 임이 이별을 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빠져 죽은 임과의 이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은 어찌할거나 라고 하면서 화자는 체념하게 됩니다. 체념적인 어투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을 만류하다가 두 번째 행에서 임이 떠나고 세 번째 행에서 임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행에서 화자의 한탄과 체념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체념을 했기 때문에 배경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왜 도대체 그냥 딱 봤을 때는 개인적 서정가요로만 보여지는데 왜 원시집단 가요에서의 과도기적 작품이라는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이 강을 건너는 그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원시집단 가요적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좀 이따가 설명할 구지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지가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배경설화냐면 수로왕 설화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수로왕의 탄생을 빌면서 협박도 하고 뭔가 주술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고조선, 그리고 가야, 그리고 부여, 고구려, 동해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을 때 아직 완성된 고대 국가, 뭔가 체제가 완성된 율령을 반포하고요, 유교나 불교 같은 사상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도 중요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각각의 나라들은 제천 행사를 갖고 있었죠.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는 동맹, 또 부여에서는 뭐였죠? 영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무천, 이런 것들이 제천 행사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천 행사라면서 그런 무당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사적인 뭔가 무가 같은 거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특히 유교나 불교 같은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런 무당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존재감이 약해지고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주술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무당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술이라는 것이 믿음이 좀 필요한 분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점점 더 강한 것을 이제 강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당들이 막 구술하다가 잘하는데 작두도 타기도 하고 하죠. 작두 탄다는 거 뭔지 알죠? 칼날이 위해서 막 춤을 추는 거. 그렇게 하듯이 뭔가 강한 시도를 하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백수광부도 무당으로 해석하자면 자신의 주술을 이루기 위한 기원을 위해서 물에 빠지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실패했고, 그리고 이 아내도 무당으로 해석하자면 똑같이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실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술을 믿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인 유교와 불교가 강해지는 시대로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황조가가 지어질 시대는 유리왕이 있을 시대는 이미 유교적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 아직 뭐 확립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을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기 전의 시대, 그러니까 원시적인 그런 집단 가요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작품이 구지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막 이렇게 정돈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라본다면 공무도화가는 원시 집단 가요와 개인적 서정 가요의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도화가 전체적인 정리를 깨끗한 페이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도화가는 갈래는 서정가요이면서 서정시가이면서 사구체 한역시입니다. 근데 서사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하냐? 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설화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를 입혀야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격 때문에 서사적 성격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냥 참고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공무도화가의 성격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애상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드러나 보이듯이 체념적이라는 거죠.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재는 물을 건너는 임이고요. 주제는 임을 여인, 슬픔입니다. 슬픔을 노래한 시죠. 그래서 특징은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로 평가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집단 그냥 시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 서정시로만 보이는데 배경설화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조금 문화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까지 해석이 된다는 거죠. 중심 소재인 물의 의미가 사랑, 이별, 죽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서인 한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지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본문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옆에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원래 남아있는 원전을 읽어보면 자, 옆에 써드릴게요. 자,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이 끽야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읽으면 거부가 머리 내밀어라 아니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뜻이에요. 자, 배경설화 읽어보겠습니다. 가락국에 아직 임금이 없어. 가락국은 이제 가야죠. 구간 그러니까 9명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 개요길에 마을 북쪽 구지봉에 무엇을 부르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모이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국관등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자 하늘에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셨으니 너희들은 이 봉우리에 흙을 파면서 노래하고 춤추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기뻐하고 감화하였더니 춤을 추었더니 얼마 후에 알이 6개가 내려와 모두 남자로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나타난 사람의 이름을 수로라 하고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의 대가야 또는 가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야를 금강가야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수로왕설화에 껴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이고 그리고 서사란다. 그 주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뭐 협박까지 들어있죠. 그래서 명령적인 성격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페이지에 그냥 간단하게 핵심 정리만 좀 해드리면, 자, 핵심 정리 다시 해드리면 고대 가요로서 마찬가지로 사구체, 사구 사행의 한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집단무가이며 주술요이면서 노동요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 노래라는 거죠. 성격은 제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이고요. 주술적이고 굉장히 명령적 협박조입니다. 협박조를 띄고 있죠. 그래서 제재는 거북이의 머리인데 마치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듯이 이건 출산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주술의 특징인데 이 협박조의 경우는 또 주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임금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 정도 협박할 정도 강하게 기원한다는 거죠. 특징은 첫 번째, 현존하는 최고, 여기서 고자는 옛 고자를 씁니다. 집단 무가이면서 노동요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명령과 위협을 통해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찬 행사의 의식을 한 과정으로는 고대 가요가 불렸고요. 구체적인 제의 방법과 행위까지 드러나 보이고 노래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고대 가요는 집단 무가의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주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도께 해서 궁금한 사람만 이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빼먹어도 되는데 황조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황조가입니다. 편편상이,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기라고 하는 네 사구체 이제 한역시가 남아 있는데 앞에 이제 구지가는 삼국유사에 남아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에 유리왕이 지은 건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훨훨하는 적개꼬리는 암수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있는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설화도 이것도 역시 나타나 있는데요. 배경설화를 좀 알려드리면 유리왕의 첫 왕비가 누구였냐면 이제 왕 송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명을 동시에 이제 첩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첩이라기보다는 왕비로 받아들이는데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와 한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 치희를 얻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웠어요. 그래서 왕은 동서로 두 궁을 짓게 하고 각기 살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이 기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냥을 나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때 두 여자가 다투는데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가 치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자식아 한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냐? 라고 꾸짖었어요. 그때 치희가 막 부끄럽고 원한도 품고 해서 자기 친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이거를 듣고 이제 말을 달려서 쫓아갔는데 치희는 화가 나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희는 이제 돌아간 치희 말고 화희는 굉장히 유력한 귀족의 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 쉬면서 꾀꼬리를 날아 보이는 것을 보고 이 황조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만 봤을 때 완벽하게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순서로 보자면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지가, 그 다음에 황조가 이런 순서로 볼 수 있지만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이런 순으로 작품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